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요새요 동해 바다에서 낚시하면요 생선이 구이가 돼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하도 동해로 미사일을 펑펑 쏴대서 말이죠. 급기야 오늘은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 아래 울릉도 인근 지역까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아무리 도발을 밥 먹듯 하는 북한이지만요. 이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온 나라가 슬퍼하고 있는데 같은 동포로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어디서 감히 상갓집 와서 뒤통수 때리는 꼴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때와 경우를 가리지 않고 미사일 쏘시오. 그런 게 바로 소시오패스 아닐까요? 11월 2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이 공개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한 건도 아닌 무려 11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간상으로 살펴보면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경에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가 왔는데 신고를 한 장소도 바로 사고가 발생했던 그 골목 부근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용어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은 이미 대형 사고가 날 것을 감지했다라는 상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네. 그리고 지금 뭐 좁은 골목 인파 이태원역에서 내린 사람들 클럽에 서 있는 줄이 섞이고 있다면서 뭐라고 했느냐. 소름 끼친다. 이분 진짜 공포에 질려서 한 얘기거든요. 경찰이 서서 통제해서 인파를 좀 빼고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고가 무려 11번 이상 접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애초에 언론 보도는 신고가 당일 즉 29일 10월 29일 10시 15분에 첫 신고가 접수된 걸로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브리핑을 통해서. 그런데 그 신고 알려진 것보다 4시간 전쯤 저녁 6시부터 첫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때 신고하신 분 그 표현으로 압사, 통제 이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심각성을 제기하고 통제를 요청했던 최초 신고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구에서 나오는 인파를 보니까 다 웃으면서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서는 이제 정말 무서웠죠. 저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돼갖고 꼼짝도 못하는데 1번 출구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올라와서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제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때 112에. 택시 타고 집에 오면서도 거기에서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위험해요 해서 인간 띠라도 만들어갖고 경찰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남죠. 통제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그 안에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점점 더 강한 통제를 했겠죠. 근데 그걸 판단해 주시거나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분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최초 신고하셨던 분의 상황 판단처럼 이미 그때 뭔가 위기, 두려움, 위험성을 직감했습니다. 시민들은요. 그런데 저 신고 이후에도 여러 건의 신고가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고가 만약에 한 4시간 반 전인 오후 한 6시 34분 이때 신고가 한번 오고 또다시 신고가 없었다면 저희가 이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던 10시 15분까지 대략 11차례 정도의 신고가 계속됐는데요. 거기에 압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다 거의 동일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인파가 너무 많아서 대형 사고가 날 것 같다. 사람 많아서 압사될 위기다. 사고 날 것 같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112 신고 내역을 경찰에서 공개하고 나서 이 내용을 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건의 신고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보세요. 첫 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첫 신고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에 들어옵니다. 압사 당할 것 같다. 인원 통제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신고,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 났다. 단속해달라. 사람들 길바닥에 쓰러졌다. 제발 정리해달라. 누군가 와달라 이거잖아요, 지금. 압사 당하고 있다. 여기는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신고가 들어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신고에서도 대형사고 일부 지점, 대형사고란 단어까지 등장합니다. 신고자 입에서요. 통제할 듯하다. 사고 날 것 같다. 어떻게든 해달라. 제발 와서. 압사될 위기다. 일방통행. 즉 우린 지금 우측통행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내려가는 사람은 어느 방향, 올라오는 사람은 어느 방향, 이 방향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압사당할 것 같다. 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신고가 이어졌고 되게 위험한 상황. 지금 애초에 보도된 10시 15분에 거의 가까우면서 더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인원 통제해달라. 압사 당할 것 같다. 통제 필요. 압사될 것 같다. 그때 마지막 10시 11분쯤에는 실제 신고 통화 중에 주변에서 비명소리까지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하신 분들이 각자 신고를 한 위치도 다 달라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11건의 신고가 다 다릅니다. 신고하신 분 위치가.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해밀턴역 바로 우측에 있는 그 골목, 이른바 세 곳에서 합류하는 그 골목 인근 반경 100m 내에서 저 11건이 모두 반경 100m 내에서 계셨던 분들이 모두 신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손정희 변호사님, 신고 내용도 그렇지만 장소까지 그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 왜냐하면 구조대와 경찰이 어디로 와야 될지를 정확히 시민분들 정확히 장소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 네, 이태원 메인 스트리트다 어디 가게 상호를 정확하게 대면서 여기 위험하다 저기 위험하다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목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안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통행에 대한 위험을 전문가처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표현한 게 압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쓰러지고 난리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장난 전화 신고로 볼 여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반복적으로 중첩적인 내용이 신고되고 있다면 그 심각성을 인지를 마땅히 해야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통제해달라,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 사람들 못 올라오게 해야 된다, 분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 찍어놓은 거 보내드릴까요?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구체적인 위험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심지어는 위치 추적해달라는 시민의 신고자의 목소리 있습니다. 원해 일방통행할 수 있게 통제를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신고 당시에 접수를 했는데, 그리고 출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은 파악이 됐을 것인데 이것이 통제라든가 예방 조치가 잘 되지 못해서 뒤늦은 후회일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신고 내용입니다. 여기 애초에 신고 내용 보면 이게 원문이에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것보다 더 문장이 길죠. 저희가 핵심 내용만 지금 뽑아드린 건데 제가 원문을 다 읽어봤는데 실제로 그 112 신고센터에 있는 경찰 또는 신고 접수받는 분이 계속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부상자도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상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신고하신 분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미치겠네 정말, 이런 표현까지 해요. 왜? 답답하잖아요.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물론 그게 매뉴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에 어느 정도 부상당했어? 이걸 계속 되묻고 있으니 미치겠네 정말, 이런 표현까지 그 신고 녹취록엔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위험한 순간인데 1분 1초가 시급을 다투는 순간이잖아요 지금. 네, 최초 신고가 6시 34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라도
만약에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됐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고요. 신고자 중에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보내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이 정도로 우리가 힘들어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지금 시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 11건의 신고 중에서 압사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정말 이러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에 다각적인 측면의 원인을 많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참사 당일만 봤을 때는 경찰의 대응이 좀 더 치밀하고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진주 교수님, 신고자들 입에서 압사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면 저분들은 어떤 재난의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분들 입에서 압사당할 것 같다는 위기감, 그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정말 긴박한 순간이구나, 다급한 순간이구나 직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적절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대응을 소홀히 한 경찰만 문매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경찰이 늦었다 어쨌다 하는 건 대응의 문제인데 아하.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을 멀지 않게 보더라도 네. 며칠 전에 경찰과 용산구청에서 관계자 회의가 있었던 그랬다면서요? 모양입니다. 네. 그 회의 내용을 보니까 무척 열심히 회의했어요. 경찰은 경찰대로 해야 할 일, 뭐 성폭력을 포함해서 뭐 잡범들 막는 거,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 코로나 사태니까 방역 대책이라든지 매우 열심히 의논했어요. 상줄만 한데 문제는 다중 밀집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한 사람이라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네. 엄청나게 대형 밀집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고가 10년, 20년 띄엄띄엄 발생하니까 학습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현장을 관리해야 될 행정 주체하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참여자들까지 위기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설마 이제 하는 생각이었을까요? 설마?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를 교통시설을 지키지 아니하고 막 건너간다고 가정해보지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칠 사람 거의 없어요. 차들이 서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전한 것을 우연한 안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우연한 안전이 진정한 안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안전불감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크많은 안전,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음에도 안 생겼으니까 안전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방, 대비 부분이 전혀 제로였다. 그러니까요. 회의원 사람들이 머리를 가지고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탄하고 있는데 네. 먼저 그 이태원 팔수에서 근무했던 경찰관들에게 그 노고에 저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기 가날이니까 얼마나 힘들게 뛰댕기면서 그걸 했겠어요. 그랬겠죠. 네. 그러나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 숫자로는 역부족이었을 거고 그랬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경찰 본서나 청에서 지원 병력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결정할 사람도 역시 머리가 없어. 또 머리가 있어서 지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상 무슨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 같아요. 그냥 그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거 뭔가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큰 사고가 생기겠다고 걱정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데는 시스템이 안 됐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우려하고 싶습니다. 시스템 부재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정황상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앞서 최초 신고자의 내용 들어보셨죠? 하지만 당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최초 신고자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는 저희가 지금 기록으로 봤을 때 18실 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고요. 18실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불편 정도의 운집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21시에 다다르면서 그때는 좀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결과론이어서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최초 신고 내용 그리고 그 최초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 육성까지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최초 신고 때 이걸 그냥 단순 불편 신고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각대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이 얘기는 어쨌건 이게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자꾸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브리핑은 저 다소 좀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아까 우리 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선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뭘까요? 이태원에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좀 많이 못 모였지만 예전에 이 할로윈 파티를 하면 항상 신고에 압사, 뭐 사람 많다, 위험하다 이런 신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었죠. 근데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을 이제 대하했던 경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은 무뎌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태원 경찰서에 있는 한 경찰이 경찰 내부망에 내용을 올린 게 정말 전날 죽을 고생을 다해서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시민들 구하려고 노력한 우리 일선 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20명밖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뭔가 지원 인력을 좀 보내달라고 했던 게 묵살됐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이 일선 그 이태원 경찰서 파출소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경찰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지금 실제 녹취 내용도 저희가 그 녹취 내용, 신고 내용, 그 압사 참사가 일어나니까 11건의 내용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종찬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안을 보고받고 격앙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선 경찰의 노고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왜 그 다급한 목소리를 왜 대응을 안 했을까? 그것은 감히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격노하고 격앙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경찰의 부실 대응이고 또 112라는 신고가 우리 이 다급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저 힘듭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 전화에 대응을 하지 않는 그 반응을 보고서 대통령도 격노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분석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9일이 아니라 28일에도 이태원 경찰서도 그렇고 신고 전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28일 내용이 있었다면 적어도 29일에 사람이 좀 나가 있었더라면 현장에 누군가가 상주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니까요.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배경이 뭡니까? 이 분노한 민심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이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해서 이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오늘요. 뭔가 지금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 참사에 대해서 실제 해외 이 외국인들도 사망자가 있습니다. 다수.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은 걱정과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들 직접 만나서 어제 설명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Thank you very much. 저는 잘 안 들리는데요. 이 통역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거기 가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든지 그리고 또 한국 정부의 그 책임은 특히 이렇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약 이번에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그러한 그 분야나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거고요. Trouble hearing the interpretation. Please press your earphones a bit.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helps, 사람의 첫 yeah.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We are 오죽하면 저 농담조의 말에 통역조차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저 상황에 전현 평론가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 외신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것은 이번에 우리 국민도 많이 좀 희생이 됐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희생이 됐는데 외신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고 한덕수 총리가 직접 참석을 한 건데 네. 아마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정부 책임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 같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는 뉘앙스의 질문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 일단은 경찰 수사에 의해서 책임질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겠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뭐 크게 논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통역 관련해서 조금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 외신 기자가 했던 발언을 약간 차용해서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발언이 마치 농담조인 것처럼 왜 나한테 이런 질문하지? 라는 것처럼 하는 뉘앙스가 하나 읽힌 것이죠. 이렇게 통역이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이것은 외신 기자가 했던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란 말을 차용한 거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서 상대방의 한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 웃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국가 애도 기간 더군다나 이번 사태에 있어서 너무나 중책을 맡고 있는 총리가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이런 농담조의 말을 한 데다가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웃는 듯한 모습도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네.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외신 기자 이 브리핑 현장에서 논란됐던 건 백성민 변호사 이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현재 그냥 사고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인시던트라고 영어로 보통 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칫하면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던 것이고 네.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읽히죠. 이제 그걸 이제 일단 한국에 10년 넘게 체류 중인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 라펠 레시드가 저 사진을 첨부하면서 이 이태원 사고의 인시던트 부분을 지우고 거기에 디제스터,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번 안타까운 이 상황을 현 정부가 너무 현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저 단어를 씀으로써 그런 취지의 지금 비판이 있는 겁니다. 재진주 교수님 보실 때는 글쎄요. 총리가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이면 소상하게 밝힐 의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브리핑 기자회견을 연 거잖아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그런데 총리가 앉아있는 뒤에 현수막에는 인시던트, 사고라는 뜻의 인시던트를 썼어요. 근데 그게 이 외신 기자는 참사다. 실제 지금 우리 국내 언론들도 압사 참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굳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시던트, 사건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연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변명하고 싶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누가 이것을 예방하거나 대응,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우연한. 근데 제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누군가 일부러 했다면 그건 사건이잖아요. 사고가 아니라 그렇죠. 사건이 되는 건데 이 사고에 대해서 그냥 단순 사고다. 그냥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사고다. 이런 사고가 아니잖아요. 예, 인시던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학술적으로 보면 재난이라고 하면 큰 사고를 재난이라고 한다라고들 표현하니까 인시던트로 했든 디제스터로 했든 그건 전 두 번째 생각하고 싶고 이 내용 중에 지금 가슴이 깝깝했던 부분은
수사 결과 책임질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물리겠다. 그렇게 그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또? 책임질 사람을 찾다니요. 당연히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책임지도록 돼 있고 네. 경찰관 준비집행법 제5조 볼 것 같으면 당연히 경찰관이 할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임자는 찾았어요, 이미 법에. 수사 결과 그 책임이 깊이를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를 정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다고 봐집니다. 마치 수사 결과 책임자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책임질 사람 없다, 잘못 없다 라는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구멍을 맹긴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의 저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다면서 일가를 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이 사람도 참사 사흘 만에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과 기자회견을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찾아뵀던 국립의료원에 20살 딸을 두신 분이 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 있고 나서 뭐 인터넷상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이제 결합된 뭐 오세훈 막 올라오기도 했어요. 근데 해외 출장 중에 예정보다 하루 일찍 왔어요. 이 사고 소식 듣고. 근데 재진주 교수님 이 회견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러 가지 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도 다른 장소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이 나라의 장래가 촉망되고 동량이 될 젊은 이들이 저 세상으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하다가 말고 사실 눈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의 눈물을 보니까 만든 눈물 같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마음이 격해져서 진심으로 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는 거는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고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예방, 대비하는 데 마음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네. 참사 지금 그 아픔, 고통,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고요. 유가족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전현 평론가님. 주인을 잃고 지금 쌓여있는 유실물이 1.5톤이라고 합니다. 아마 현장에서 워낙 많은 인파가 있었고 본인의 물품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물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방이 124개고요. 옷도 있었다고 하죠. 258개, 신발은 무려 256컬레라고 합니다. 유실물센터를 11월 6일까지 24시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저 유실물을 찾기 위해 왔던 가족들이 딸이 입었던 옷을 부둥켜 안고 울거나 친구의 휴대폰을 찾아가면서 통곡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전 국민들이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철저한 수사 규명과 예방책을 말하고 있는데 말에서 그치지 않고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현실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희생자 유족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생존자, 살아남으신 분들의 고통도 정말 클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 뉴스 파이터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그냥 이 현장에 없었던 분들도 굉장히 지금 가슴 먹먹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현장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사람이 사망하는 걸 보거나 옆에서 다치고 자기도 거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 그분들은 지금 그때 그 상황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관련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손 떨리고 잠을 못 잔다, 아내가 밤새 뒤척인다, 바로 옆에 선 채 기절한 사람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또 이 정신적 고통도 어루만져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요,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원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TSD는 전형적인 경우에 거의 죽음에 근접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생각과 그 경험을 갖다 맴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많은 분들이 사망하는 모습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시신을 갖다 목격하게 되었는데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죽음이라는 게 진짜 나의 근처에 머물다가 갔다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도 되고요. 아니면 정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에 그 전화에 연락을 해서 본인의 증상과 본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일단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 중에는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이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요, 이태원 파출소는 바로 그 인근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김백겸 경사님인데요. 당시에 정말 목이 쉴 정도로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 정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안전한 쪽으로 유도를 했던, 하지만 벽에 부딪혔고 한계를 느끼셨을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도 지금 힘들어한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구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재진조 교수님, 김백겸 경사님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유족분들도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같이 갔다가 생존하신 분들도 힘들 거고요. 그분들 어떻게 심리치료, 여기에 정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그 경찰 간분을 포함해서 이런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했던 구조대원들이 미처 못 구조해서 사람이 죽었거나 구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잘못해서 죽었거나 하면 다 자기 잘못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유가족이나 또 사고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경찰관,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또 이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국민 모두가 트라우마에 빠진 것 같은데 이번 정부에서 할 일은 아까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있지 않습니까? 복구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가 하면 지금 합동 분향소를 사흘 연속 방문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애도하고 있고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서울광장, 또 이태원,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되어 있는 그 합동 분향소, 그리고 다시 또 서울광장에 있는 분향소를 오늘 또 찾았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아픔이 크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절감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추모와 위로가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슬픔에 빠져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하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공습 경보인지 뭔지 몰랐을 처음에는 이거 뭐지 하고 저는 또 이거 애도 기간이라 그래서 그런 거 했는데 지금 이게 미사일이 뭐 울릉도로 향해가 떨어졌다네요. 진짜 너무 불안하네요. 그 처음에 8시 반에 출발하는 크루즈가 이제 잠시 회항을 했다가 6.25 때도 이 포탄 한 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는데 이게 처음이죠, 있는 상황이.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에게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 명령과 공습 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국민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아침부터요. 전현 평론가님. 예, 북한이 오늘 분단 이후 처음으로요. 북방 한계선 NNL 이하의 이남의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NLL 이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해안포와 방사포를 이렇게 쓴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쓴 것은 이번이 사실상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굉장히 군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고요. 이 한 발이 공해상이긴 하지만 영해 근접해서 지금 탄착이 된 상황입니다. 또 북한이 오늘 한 10여 종 정도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렇게 하루에 10발 이상을 쏜 것도 올해 들어 처음인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종을 썼을까? 아마 종류가 다양하다 보면 요격이 쉽지 않은 것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동안 해오던 도발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심각한 위협이잖아요. 백성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지금 그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전현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긴급 NSC를 소집하고 나서 이건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북한을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합참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NL 이남 우리 영해에 근접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왜 울릉도에 긴급 공습 경보가 울린 거예요? 네, 공습 경보가 울렸던 이유는 이 탄도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전 8시 55분경입니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 울릉군에 공습 경보를 발령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다행히 오후 2시에는 공습 경보를 해제하고 경보로 대체하긴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사실 울진 후포항에서 8시 반에 출항한 선플라워 크루즈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습 경보가 발령이 돼서 후포항으로 다시 돌리다가 또 다시 울릉도로 배머리를 돌리기도 했고, 현재는 울릉도에 이제 관광이라든가 일반적인 이제 상점들이 운행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울릉군에 이렇게 공습 경보가 발령이 돼서 많이들 놀란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보세요. 앞서 그래픽 보시면요. 글쎄요. 의도적으로 날아가다가 저 지점에 떨어지게 쏜 건지 이게 그대로 쭉 날아갔다면 보세요. 궤도를 보면 저대로 쭉 날아갔다면 울릉도 인근까지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울릉도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결국 떨어진 곳은 속초의 앞바다에서 57km 떨어진 앞바다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배종찬 소장님?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해상이긴 합니다. 북한이 이제 동해상으로 3발의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근데 이제 한 발이 NLL 이남으로
NLL 이남이지만 공해상입니다. 우리 영해는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가깝냐면 울릉도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울릉도에 가깝다 보니까 중앙 민방위 통제센터에서 경보를 올렸어요. 네. 그런데 얼마나 놀랐냐 하면은 주민들은 이게 알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정작 울릉군에서는 좀 시간차가 있게, 왜냐면 너무 놀랐기 때문에 울릉 군민들에게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경보를 올린 거였다. 그걸 알리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은 아닙니다. 장사정포로 이 연평도에 포격을 했을 때도 그때도 연평도 주민들이 상당히 놀랐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대체 그렇다면 처음으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에서 이남으로 도발을 했어요. 대체 왜 그런 겁니까? 북한은 전현 평론가님. 예, 요즘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한미가 같이하는 공중연합훈련, 지금 비질런트 스톰이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가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에서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해온다는 식으로 비난을 했었고요. 특히 오늘 오전에 박전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의장도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네.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방어용 훈련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아하, 네. 결국은 북한이 이런 것을 트집을 잡아서 핵실험을 강행할 구실을 찾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 NSC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혀 반드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우리 신민섭 일요신문 기자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자, 사실 우울하거나 지칠 때 아마 진짜 지금 전 국민이 많이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참 좋은 노래 한 곡 이게 마음을 달래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 이제 그런 생각 해보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민석 기자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아픔을 극복하신 분들이 요즘 뭐 계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타분들 중에 누굽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야기를 준비한 경우는 그 수아진이라고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해서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그 하모니가 좋았던 가수들이 있는데 이 가수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던 시절에 갑자기 굉장히 오랜 기간 공백기를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지난 1989년 1월 1일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동생 안상진 씨가 한강 여의도공원에서 이제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대여섯 명 정도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사실은 지금도 이게 왜 일어난 폭행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노태우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관계부처 장관들한테 수사를 좀 잘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가지 루머도 많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일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그냥 묻지마 폭행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때 너무 크게 다치고 특히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열흘 동안 의식이 없었고 특히 전두엽 기능이 한 70% 정도가 손실이 됐을 정도였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폐종양이 생기고 간견변도 생기고 그다음에 뇌동맥류 뭐 이런 부작용이 많고 뇌수술도 3번이나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 폐종양 때문에 폐 10%를 절제해야만 했는데 이게 가수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래하는 데도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이고. 수아진 하면 여러 히트곡도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막 흥얼거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분들인데 진짜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이 수아진 지금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을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변함없는 건 두 분의 정말 환상적인 하모니. 야, 이거 어떻게 화음을 이렇게 넣었죠?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실제 공연하는 걸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네.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하고 그 정말 절절한 마음이 전달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파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힘들 때도 그 파초라는 노래를 들으면 수아진이 겪어왔던 그 어려움을 또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얻게 되고 너무나 저는 두 사람이 따뜻한 것이 요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 우리 힘들고 이런데 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치료해 주는 것이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지금도 이제 공연하면은 뭐 한 푼, 두 푼 이렇게 후원금을 받을 겁니다. 길거리에 뭐 모금함에. 그러면 그걸 이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아진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후원 단체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2013년에 이 수아진 사랑 더하기란 법인을 세웠는데 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던 본인들은 신민석 기자 이야기대로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자기들 인생이. 아유, 저 고사리선 예. 모금 넣는 거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참 저는 수아진 제가 봤을 때도 그랬지만 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실 본인들의 생활도 넉넉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 돕는 일에 기꺼이 나서고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전두엽의 70%를 둔기피습으로 소실됐는데도요. 정말 일어섰습니다. 근데 쉽진 않았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장기를 그런 손을 댔는데 뭐 길게 음을 길게 뭐 쫙 뽑거나 할 때도 거기 그러니까 일반인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해도 이제 보통 사람이나 우리 가수들은 8소절 정도 갈 그 숨을 갖다가 4소절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달하는 호소력이 짧아지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도 조금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억도 새록새록 돋고요. 참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역경을 뒷걸어난 거예요. 가수에게는 정말 치명상이잖아요. 폐종양으로 폐 10%를 떼냈대요. 절제했대요. 전혜연 평론가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수들을 보면 정말 화음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사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한동안은 이 부상을 당했던 동생분이 사고의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아진 하면 심장병 어린이들에게는 기부천사로 불립니다. 실제로 1986년 명동성당 앞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금 활동이 또 가수 생활하는데 굉장히 이분들을 유명하게 한 요인이기도 했었고 사고가 난 이후에도 이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 이분들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 잘 마치고 완쾌한 어린이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아 정말 노래 가사와 음도 아름답지만 이분들의 마음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 같네요. 정말 이런 게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음악의 힘, 노래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수아진 형제처럼 정말 노래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분, 그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면
너무나도 친숙한 소양 씨인데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소양 씨도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네, 지금 일단 이 노래는요. 네. 원곡은 이제 소양 씨가 부른 게 아니고 조용필 씨, 그러니까 그렇죠. 가왕 조용필 씨가 97년에 불렀던 바람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소양 씨에게도 뭔가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죠. 네네. 뭐 그냥 워낙 노래 잘하시고 그냥 탄탄대로 걸어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었나 봅니다. 2017년에 겨울에 폐렴을 앓았는데 그냥 폐렴 알았으면 폐렴 나았으면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 폐렴으로 무려 3년 동안 이제 정말 그 병마와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열과 기침, 또 숨이 차서 연습도 안 되고 문제는 약을 먹어도 이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절망적이어서 앞으로 더 이상은 노래를 부를 수 없겠구나. 정말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서 무작정 가방을 챙겨서 미국으로 도망치듯 떠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소양 씨 하면 그 특유의 심민석님 막 고음이 막 63빌딩 더 높이 올라가는 걸로 유명한데 아니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폐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폐렴 같은 경우에는 가래가 또 끓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하기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소양 씨는 뉴욕에서 가장 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예요? 뉴욕에서 어느 글귀를 하나 발견했다고 하는데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저렇게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있다면 5년, 10년 뒤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다시 무대에 서기 시작하는데 그 무대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누군지를 감추고 당연히 폐렴 투병 사실도 감출 수가 있고 가래 소리가 나도 좀 감출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은 아주 원래 정상적인 컨디션의 가수들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출연해서 오히려 이 프로그램 출연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무대에 서는데 나중에 소양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는 계속 두려워서 피하다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면서 호흡하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오히려는 두려웠던 무대 그리고 관객들이 약이 되어준 셈이었죠. 세상에.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고 싶다. 이게 바로 소양 씨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 돌아와서 한 말이래요. 영상 하나 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가보자 다 함께 가보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며 우리네 마음도 대박입니다. 대박이란 표현밖에 안 나와요. 정말로 다시 한번 인생을 사시는 기분으로 팬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주시길 기대할게요. 그런가 하면 노래를 통해 다시 한번 희망,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전하는 분이 또 있어요.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분리증이라고 그래서요. 이게 춤추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이제 공연 중에 이제 그런 해프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치료를 못 하고 다시 그냥 재발의 위험이 있이 그냥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게 뭐 좋은 거와 나쁜 건 섞여 있나 봐요. 선생님한테는 이제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말씀 말맞다나 보톡스를 그래서 아니 이 큰 얼굴에 보톡스까지 맞아서 이게 무슨 얼굴 무슨 그 보니까는 그게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쿠싱 증후군이래요. 얼굴은 동그래지고 뭐 하여튼 배도 동그래지고요. 배볼로 얼굴 동글. 1년 만에 30kg 쪄보세요. 정말 눈 뜨면은 이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어느 날 보니까 94kg 나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일단 놀라실 거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던 이은하 맞아 하실 거예요. 세상에. 신민석 기자님. 네, 근데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병인데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뭐 이제 체내에 있는 그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잉되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생기는 병인데 대표적인 게 그 중심성 비만입니다.
그러니까는 얼굴, 몸통 뭐 이런 그러니까 상반신 위주로 비만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하체에는 그만큼 살이 붙지 않기 때문에 무릎 연골에 무리가 가가지고 연골도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활동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 보아 씨가 최초의 그 로우틴 가수인 줄 알았지만 사실 13살에 데뷔를 한 대한민국 최초의 로우틴 가수였었죠.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10대 가수가 됐고 그래가지고 무려 10대 가수를 9년 연속으로 했던 뭐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를 대표하는 것이었고 뭐 대표곡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밤차도 있고 그렇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리송해 그것도 예.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히트곡을 많이 내는 가수였었는데 이렇게 어린 13살에 데뷔해가지고 17살부터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 쿠싱 증후군을 앓으면서 오히려는 더 화려해야 될 때 30대부터는 활동을 많이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데뷔 49년 차래요. 많은 팬분들이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 팬분들이 있다는 그 믿음, 그런 희망으로 어려움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희망의 노래 무대에서 전해주는 그날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수원 발발이 지금 박병화 때문에요. 지금 경기도 화성 지역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박병화가 거주하기로 한 곳이 한 대학가 원룸촌인데 여기에 지금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고요. 200m 앞에 대학교가 있고 바로 또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고 이 주변 일대 다 어린이집인데 지금 그래서 너무 걱정돼요. 저녁 때 이제 뭐 학원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도보로 다니는 아이들, 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바로 또 요 같은 동네면 박병환을 제거하라! 이곳은 분명 교육 밀집 지역이고 때문에 성폭행범의 거주를 결사 반대하며 퇴거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단 저곳이 손정희 변호사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밀집 지역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근 주민들 이야기는 여긴 대학가도 있고 근저리에 학교까지 있고 특히 대학가 근처에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원룸에 밀집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 안전 우려된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박병화 그제 출소했습니다. 연쇄적인 여러 건의 성폭력 혐의로 이제 출소를 하고 나서는 일단 입주 사흘째까지는 외출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있고 시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제 들어가서 외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활동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이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은 제한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생수 한 40개가 배달 오는 집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혹시 이제 장기간 한 달간 외출하지 않겠다라고 보호관찰관에게 이야기했는데 한 달 정도는 이제 좀 조용히 지내다가 그 다음에 활동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할 만하죠 진짜. 아니 진짜 그도 그럴 것이 연쇄 성폭행범인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 대학가 인근 그리고 혼자 사는 여대생들 원룸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박병화 거주 원룸촌에는요 아주 작은 이런 방이 1,300개 정도 있더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방에 3-4명이 살진 않고 보통 여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더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500m 거리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렇게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박병화의 전력이 워낙 주민들로 하여금 더 논란을 일으키는 지점이 있는데 2002년부터 2017년까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 형을 산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 중에 또 임산부가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신민석 기자님 지금 박병화가 그럼 저 원룸촌 구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럼 기본적으로 계약은 박병화의 모친이 하셨고요. 어머니 와가지고 월세 30만 원, 보증금 100만 원에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어머님이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박병화인지 몰랐고 또 하나는 아무도 박병화를 몰랐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두수는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렇죠, 김근식 정도 돼도 이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수원발발이라고 하면 아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아마 대부분의 매체에서 박모 씨로 보도가 됐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어머니가 직접 가가지고 전입 신고했는데 읍사무소에도 누군지 모르고 집주인도 박병하라는 이름을 받겠지만 그 이름이 아마 조두순처럼 유명한 이름이었다면 물어보거나 뭘 했을 텐데 박병하라는 이름을 보고는 그냥 뭐 아무 아하. 상관없이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수원발발이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손정임이라면 해당 원룸 건물주도 일단 속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뭐 최근에야 알았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박병하 씨 직접 와서 계약할 일은 만무하죠. 한 여성이 와서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이 원룸 건물주 가족 같은 경우는 박병하 씨가 이제 대리 계약은 할 수 있지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위임장이나 뭐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이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다. 계약을 해지하겠고 계약 해지 서류를 이제 집에 이제 서면을 넣어서 이제 문틈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성폭력 전과가 있다라는 것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사유이냐,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걸 대리를 준 본인이 인정한 상황에서 이걸 해지할 수 있느냐는 조금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만 네. 일단 주변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30초 드릴게요. 강제 퇴거가 법적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아, 그래요? 본인이 안 나간다면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의문이고 결국은 앞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성범죄가 있는 사람들이 출소할 때마다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앞서 얘기 전에 했지만 10초 드릴게요. 진짜 걱정 클 것 같아요 주민분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강제 퇴거를 하겠다, 또 CCTV를 설치한다, 또는 심지어는 중대병력이 배치돼서 순환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결해 줘야죠. 네. 예. 저희가 눈부릅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